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들 잘 보셨죠? 네, 이제 오늘 국가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한다면 행정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무난했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여타 선택 과목, 뭐 특히 과학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한 난이도 문제가 있었고 사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행정학, 행정법이 그나마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니까 뭐 어차피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만 쉬운 문제는 쉽고 또 어려운 문제는 약간 까다로운데 그 어려운 문제가 뭐 개별법에 나온 문제 막 그 정도?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돼갖고 리뷰돼갖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략 제가 뭐 시험 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부분 잘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난이도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적절했다. 몇 문제 항상 뭐 한두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재책형을 지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인책형하고 재책형이 있는데 원래 인책형 같은 경우가 보통 왜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재책형이 좀 뒤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몇 편이에요? 제7편이죠.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은 지방행정 파트에서 좀 많이 나왔다는 것,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부분, 약간 좀 사이드에서 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초죠, 광역이 아니라. 이게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인데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고요. 특히 밀스포우란 학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설정 기준을 4가지로 보고 있죠. 그 문제 같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있죠. 공동체와 생활권. 이 공동체, 어떤 공동체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역을 단위로 하죠. 지역 단위. 그 다음 세 번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원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주민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이제 그죠? 밀스포우의 구역 설정 기준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뭐 여기 아시겠지만 재원 조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주민 편의성, 공동체와 생활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요거겠죠. 지역 단위. 근데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뭐 사실 좀 거리가 멀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런 밀스포우의 구역 설정 기준을 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뭐 쉬운 문제죠. 비교적.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공무원 단체 활동. 요건 이제 제4편 인사행정이죠. 인사행정에서 이제 마지막 그죠? 공직의 윤리, 통제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공무원 단체가 나오죠. 그죠?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공무원 단체는 2가지가 있죠.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는 그죠? 승인, 그러니까 여기 제한론 반대죠.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는 인정론이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제한론이 있겠죠. 요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짝 문제죠. 보세요.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결국 뭘 찾으라는 겁니까? 인정론을 찾으라는 거하고 유사하겠죠. 보자고요. 자,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주의라는 게 뭐죠?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에 대한 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만약에 간섭을 한다면 실적주의가 침해되겠죠. 자, 두 번째. 실적주의의 한 요소가 바로 뭐야? 정치적 중립성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성, 신분 보장, 그런 것들 아니에요. 기획윤등.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매치죠. 연결되는 거고요. 자,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공무원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결국은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가 아니라 강화시키겠죠. 이거는 뭐예요? 인정론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특히 이제 뭐
6급 이하 공무원이 주로 이제 중하위 공무원이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네 번째,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결국 공무원 노조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노동 3권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 그죠.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인정하는데 만약에 단체 행동권이 인정된다. 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원 노조원들이 뭐 태업이나 파업하겠죠? 그럼 결국 보수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3번이 틀렸죠.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수업을 하시면, 기본적인 강의 들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제가 뭐 100% 얘기했던 거 예산제도 100% 나왔네요. 드디어. 수업 시간에 항상 예산제도는 별표 3개다. 꼭 나온다. 나왔죠? 특히 이제 요거 잘 나오는데 보통 LIBS 4가지죠. 뭐 여기서 거의 나오죠. 그 다음 이건 품목별 예산제도고 PBS, 성과주의, 그 다음 PPBS, 계획 예산, PPBS가 나온 거죠. 그 다음 이렇게 GBB 이런 스타일이 잘 나오겠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LIBS와 그죠? PPBS를 여기 LIBS는 품목별 예산 이거 비교하는 거네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탑다운 방식이 뭡니까? 요거라고 그랬죠. PPBS 목표를 정하고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정하고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PPBS는 상향식 틀렸죠. 하향식이죠. 유일하게. 기획 책임이 여기 상층부에 있죠. 요거 틀렸죠. 당연히. 그죠? 예. 오히려 LIBS가 상향이죠. LIBS, PBS, 그 다음에 GBB까지 다 상향입니다. 틀렸고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품목별 예산이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PPBS는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기출문제였죠, 우리. 그죠?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PPBS는 어때요? 집권화죠. 모든 견환이 이 기관장을 중심으로 집권화됩니다. 집권화를 강화시키고 맞죠? 계량적인 기법인 그죠? 특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체제 분석이나 SA 또 비용 편익 분석, BC 분석 등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뭐 거의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한두 문제 빼놓고 좀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 개별법 문제도 사실은 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죠. 어떤 행정학의 탄력성이나 신축성 그런 부분들. 자, 4번 봅시다.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 요거 뭐 당연히 NPM 신공공관리에 기반한 유저 차지죠.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라. 그런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뭘까요? 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원을 입장한다. 공원을 이용한다. 아니면 뭐 주차, 공공주차장을 이용한다 할 때 뭘 내요?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사용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공짜다 그러면 필요 없어도 사용하게 되잖아요. 보통. 왜? 무임승차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사용, 맞죠? 정확하게. 자, 이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찾는 거. 항상 문제 잘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아시겠죠? 자,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죠. 예를 들어 그럼 봐봐요. 문제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니까 정말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하겠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자,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 아니죠. 세금은 이 텍스는 내가 직접세 같은 경우 직접 내니까 조세저항이 크죠. 하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내는 거니까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세저항을 유발하지 않죠. 틀렸고 비용 편익 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아닙니다. NPM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 능률성이나
효율성 같은데 유리하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죠. 뭐,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자고요. 5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NPM 나왔네요. 신자유주의. NPM 아닙니까? 항상 NPM도 뭐 거의 출제 100%고요.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 및 관리 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 연관성이 적은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우파예요? 좌파예요? 그쵸? 시장으로 가니까 우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 찾으면 돼요? 좌파, 정부로 가는 거 찾으면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케인즈 좌파야 우파야? 좌파라고 그랬죠. 왜? 정부 개입을 강조하니까. 딱 나왔네. 케인즈. 요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일단 한번 지문 읽어보자고요. 1번, 시장 실패 해결사 역할을 해온 정부가 오히려 문제 유발자가 되었다는, 이게 문제 유발자는 그 정부 실패가 된다는 거죠. 정부가 실패하니까 다시 시장으로의 회귀, 복귀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NPM. 정확하죠. 그래서 작은 정부. 정확히 얘기하면 뭡니까? 스몰 but 파워풀한 정부였죠. 작지만 능력 있는 강한 정부죠. 로잉이 아니라 스티어링을 강조하는 맞고요, 요거.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임용, 그렇죠. 성과급 제도 등을 통하여 경쟁 원리, 이게 바로 NPM 아닙니까? 기업의 혁신적 기법, 기업의 기법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정부가. 맞고요. 케인즈 경제학의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 정책. 수요 중시. 이 수요를 누가 창출하냐면 정부가 창출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중심이고 케인즈어는 진보고 좌파예요. 3번이 틀렸죠. 공급 측면 경제학. 이게 이제 우파적인 그런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죠? 좌파적 경제학을 말합니다. 우파는 이 공급 측면, 세이의 법칙과 같은 그죠? 통화주의 같은 걸 말합니다. 밀턴 프리드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자, 4번.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돼야 하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우리 정부 실패에 대한 해결책 정리했잖아요. 첫 번째가 민영화, 두 번째가 보조금 축소, 세 번째가 규제 완화. 그런 맥락에서 맞네. 정답은 3번이겠죠? 그쵸? 예. 뭐 어때요? 5문제 풀어봤는데 할만하죠? 할만해요. 행정학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 보시면 정부 성과평가, 퍼포먼스인데 이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성과평가 자체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죠. 그죠? 특히 뭐 개인적 측면에서는 4급 이상의 성과 계약 평가 같은 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에서. 맞고요. 총체적 품질 관리는 개인의 성과 평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죠. 개인이기보다는 조직 전체 관리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집단적 측면의 그죠? 성과 평가고 오히려 개인의 성과 평가는 MBO 쪽에 가깝죠. 제가 MBO와 TKM을 비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6번에 2번. 자, 3번. 관리자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적이고 민주적이고 상향적이죠? 맞습니다. 조직 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당연히 직접 관련이 되죠. 왜?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어때요? 풀만하죠? 행정학 선택하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좀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자, 7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상식이나 시사적인 마인드를 발휘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공무원 연금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물론 정리도 했습니다만, 자, 그럴 경우에 봅시다. 옳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틀린 걸 찾아서 체크해야 되겠죠. 반대로 제가 박스형 문제 그랬죠. 자, 기억번.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교 임명 후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겠죠.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는 65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요거 일단 맞고. 그죠? 자, 니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상정은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하죠. 그렇습니다. 평균 기준 소득 월액. 그죠? 네, 법률에 나와 있죠. 공무원연금법에도 나와 있고. 그죠? 맞습니다. 일단 옳은 거 찾는 건데, 자, 기여금 볼까요? 기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직자가 매년마다 내는 게 기여금이에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해야 한다. 틀렸죠.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은 33년 초과하면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렸죠. 자, 옳은 거니까 지문 보시면 그죠? 디귿이 틀렸으니까 디귿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리을 볼까요?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 기간은 퇴직 전 5년이 아니라 전 근무 기간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전 근무 기간이니까. 리을 번도 틀렸네요. 리을 번 제끼면 결국은 답은 1번이겠죠. 만약에 기억 리을을 모르더라도 틀리는 걸 제끼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은 까다로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 또는 기본적인 법령을 공부함으로써 정리를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재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자, 봅시다. 다음은 각종 지역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 당연 적용 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죠? 일단 지방공기업법은 그죠? 지방기업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능률성이나 그쵸? 또는 경영 합리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약간 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죠. 할 수 있는 거 지방공기업은. 왜?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지방공사도 있고 공단도 있습니다만, 자, 이 수도사업 당연히 지금 서울시 같은데 서울시 상하수도본부 하고 있죠. 물론 마을 상수도는 제외합니다. 이거 법률에 나와 있고요. 자, 주민복지사업. 자, 지방공기업인데 공기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공공성과 이렇게 기업성을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복지사업은 사실 공공성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죠?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니은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니은만 들어가 있는 것만 찾아도 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또 어렵게 출제하지 않으니까. 자, 그 밖에 공업용 수도, 뭐 상하수도니까 공업용 수도 들어가겠고, 공원묘지 사업이 있는데 보통 공원묘지는 누가 합니까? 일반 어떤 기업 같은 데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이 공원묘지 같은 거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왜 흔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갑산재단이라는 데서 갑산공원인데 거기서 공원묘지 사업을 관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기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공원묘지 사업을 제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흔히 주변 뭐 이런 시사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행정학 문제는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그죠? 신문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 그죠?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은 8개 사업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원묘지 사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흐름으로 만약 이걸 모른다고 풀 때 주민복지사업 당연히 공공성 요것만 알아도 사실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줬지만 이런 거 공원묘지 사업 같은 경우도 불가하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뭐 주택사업을 통해서 공공성과 동시에 기업성도 추구하죠. 그래서 뭐 서울시 그죠? SH공사 같은데 뭐 인천도시개발공사 이런 데 다 그죠? 하고 있잖아. 이건 우리가 그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상식이나 시사에 민감한 분들 맞출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 당연히 하고 있고요. 요 두 가지.
그래서 뭐 SH공사 같은 데서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당연히 담당하죠. 문제 쉽게 푸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뭐 흔히 뭐, 왜냐면은 행정학 관련 법령이 한 50개 돼요. 50개를 완벽하게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최대한 어떤 행정학적인 마인드나 탄력성을 들어와서 푸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니은과 리을, 답이죠.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라든가 주택사업 또는 뭐 토지개발사업, 그 밖에 뭐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 있죠? 요즘에 도시철도 하고 있잖아요. 경전철 같은 거. 그다음에 자동차 운동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말씀드린 상하수도, 수도가 상수도고요. 등등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여러분들의 항상 제가 강조하는 행정학적인 마인드나 어떤 탄력성이나 시사, 상식 같은 걸 동원해서 풀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9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도 제가 피스컬 디마크러시 해가지고 재정민주주의 항상 강조했는데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자,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죠? 뭐 주민의 대표 나타나듯이 재정주권인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이게 뭐야? 광의의 재정민주주의라고 그랬죠. 협의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 또는 국회겠죠? 맞고요. 자,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이겠죠. 특히 납세자 소송제도는 우리나라는 주민소송밖에 없습니다. 국민소송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가능하지 중앙정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맞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그랬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영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한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죠?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든 아니면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면 보통 지하철역 주변에다가 그죠? 예를 들면 강남구면 강남구, 관악구면 관악구에서 프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뭐라고요?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할 주민을 모십니다. 예산 편성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학이라는 건 우리 생활과 밀접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공서의 그런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공보물 같은 걸 보셔야 됩니다. 맞죠? 물론 답은 쉬워요, 되게. 봐봐요. 정부 예산 집행에서 나온 거죠. 예산 집행의 신축성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집행할 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재정 통제 방안과 신축성 유지 방안이 있죠. 특히 이 신축성 유지 방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런 거 이용, 전용, 이월, 이체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전용은 뭐예요? 행정 과목 간의 상하 융통이죠. 전용. 입법 과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다만 중앙예산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되죠. 즉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틀렸죠. 자, 정답은 4번이죠. 지금까지 볼 때 한 8번 문제 정도? 아니면 7번이나 8번 문제 정도 하나 정도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요. 행정학 선방하고 계시는 거죠. 100점 만점 맞으면 좋겠고. 자,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셜 캐피탈 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은 보통 신뢰나 호혜적인 규범이나 네트워크죠. 사실은 경제적 측면하고는 거리가 먼데 1번부터 보세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이건 뭐야? 이 소득이라는 거는 경제적 자본이죠. 사실상.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거 1번이 틀렸습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이게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제가 세모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 토론 이걸 통해서 담론도 형성하고 담론을 통해서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 구축하는 거죠.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그렇죠.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 아닙니까? 지역 구성원들의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 호혜적 규범 말씀드렸죠. 다 남아있네. 이거 그죠? 1번이 틀렸죠. 쉬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행정통제의 유형, 길버트 모형. 누누이 설명드렸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통제의 유형에는 두 개가 있었죠? 예전부터 있던 이 길버트의 모형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두부니까 롬잭의 모형이 있죠. 자, 일단 구별 기준이 다릅니다. 길버트 똑같은 것도 있어요. 자, 내부냐, 외부냐. 이 내부는 뭐예요? 행정부 내부냐, 행정부 밖이냐 이거죠. 여기도 내부냐, 외부냐인데, 그죠? 길버트는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다른 게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죠. 이거 길버트 모형이겠죠. 두부니까 롬잭,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이 모형은 뭐라고 그랬죠? 통제의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시면 외부 공식, 그쵸? 국회니까 입법부니까 행정부 바뀌니까 외부고 국정감사 맞죠? 오케이. 2번 내부 비공식. 내부 비공식은 뭐가 있습니까? 뭐 비공식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 윤리적 규범 같은 거겠죠? 근데 국무조정실, 이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바뀌었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업무평가를 담당해요. 사실상. 이 정부 업무평가는 뭐 아시겠지만 국무총리니까 내부 공식이죠. 비공식, 이 B자가 틀렸죠. 특히 직무감찰 같은 경우도 오히려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역할이죠. 그런 맥락에서 2번이 틀렸습니다. 쉽죠? 자, 3번 외부 여기 나왔네. 시민단체 외부니까 NGO라든가 이익집단, 압력단체, 정당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 행정사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 내부 공식 오케이. 감사원의 정기감사.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아주 쉬운 문제. 자, 요거 유비쿼터스 정보. 뭐 누누이 강조했고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고 우리가 보통 이게 U-거버먼트죠. UG라고 하는데 요 전에 뭐예요? EG죠? 일렉트로닉 거버먼트. UG로 가는 거죠. 전자정부에서. 전자정부보다는 좀 더, 그죠? 유비쿼터스가 뭐야?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1번. 중단 없는. 그렇죠. 물론 뭐 일렉트로닉, 전자정부도 중단 없는 서비스 맞습니다만 맞고요. 맞춤 정보죠. 적절하게 맞게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그죠? 예를 들면 뭐 정보격차도 해소하고요. 그죠? 맞습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이거 뭐 당연히 쌍방향이죠. 일방향성은 전통적인 초기 그런 정보 시스템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아주 쉬운 문제. 그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시험 볼 때 풀 때랑 지금 이제 풀 때 또 다르지만 그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인사제도 나왔네요. 인사제도는 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고 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직업공무원제는 제가 항상 뭐가 잘 나온다 했습니까? 개념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개념 중에서 뭐 젊고 유능한 기억나시죠? 젊다는 건 뭐야? 연령별 제한, 유능하다는 건 학력별 제한인데 보세요. 직업공무원제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한다? 아니다. 연령 상한을 둬야죠. 연령 상한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연령별 제한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젊고 유능한이잖아요. 그쵸? 1번이 틀렸죠. 1번이 답인 게 의외로 많네, 이번 시험에. 그죠? 풀어보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연령 상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자동 퇴직하게 하는 정년 퇴직제도 같은 거, 연령정년을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연령정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요. 자, 대표 관료자는 진보적이고 집단주의고 좌파적 성격이라고 하죠. 사회주의. 각계각층이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그래서 사실은 요 대표 관료제와 실적주의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죠. 이 부분은 뭐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방직이나 서울시 시험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라는 기대에 기반을 둡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대표성까지. 물론 비율, 소극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적대표성까지 같이 하는 거죠. 자, 3번.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임명하는 건데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역관주의 하면은 딱 뭐 나와? 대응성이나 또 책임성이나 민주성.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그쵸. 폐쇄형이니까 내부 승진이고 개방형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 계급제 뭐랑 관련돼? 직업공무원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으로 갑시다. 이 문제도 이제 조금 까다롭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속어법, 제가 강조하는 속어법입니다. 물론 이 신조합주의를 아시는 분은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봅시다. 다국적 기업과 같은 이 기업이라는 게 노사 정할 때 그 사용자 아닙니까? 요게. 그죠?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이 국가, 이건 정부죠. 노사 정할 때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경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원래 조합주의가 약간 변형된 이거 신조합주의입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이 조합주의가 보통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노동 문제라면 사용자, 정부 이렇게 조합, 이런 것들이 조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노동 정책을 그죠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조합주의는 특히 이 중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노동자나 사용자를 이렇게 통제하는, 지휘하는 이런 입장이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뭐 코카콜라라든가, 그죠? 애플사 같은 거, 아이폰, 또 우리나라 삼성도 뭐 다국적 기업이죠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결국 이 사용자 역할이 특히 강조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조합주의는 이런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국가에서 이렇게 뭐 노동자, 사용자, 정부 역할인데 특히 이 중에서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신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 요거는 다국적 기업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그런 걸 바로 신조합주의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모른다 할 때 어떻게 푸느냐 봐봐요. 일단 마르크스주의하고는 관련 없죠. 뭐 마르크스 나오면 뭐 계급정치 이런 좌파 개념이 나오는데 틀렸고, 그죠? 엘리트 이론? 엘리트 하면은 뭐예요? 엘리트에 의한 무의사결정이라든지 엘리트가 그죠? 어떤 정책 주도권을 지배하는, 여기서 물론 다국적 기업 엘리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은 좀 맥락이 봐봐요. 엘리트가 뭐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합니까? 함께 합니까? 산업정책을? 엘리트가 주도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지. 함께 한다. 얘도 안 되죠. 자, 공공선택이론은 뭐예요?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그죠? 경제학 접근이죠. 경제학. 관련 없죠? 네, 답은 이거밖에 없죠. 신조합주의. 아시겠죠? 조합. 요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 파트인데, 정책학 파트 문제가 뭐 매우 쉽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보시면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커니즘. 자,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죠. 그쵸? 특히 규제정책 같은 경우 이 규제정책을 하다 보면 편파적으로 일부 특정 집단은 수혜자 집단이 되고, 그쵸? 일부 특정 집단은 비용 부담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맞는 질문이죠. 자, 모든이라는 거. 모든 나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학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 같은 경우도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다.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정책 의제 설정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의사결정론 같은 경우에 사이먼의 왜?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일부 의제만이 의제화되죠? 일부 의제죠. 모든 사회 문제가 아니라. 또 체제론에 따르면 체제
어디? 내부야, 외부야? 내부가 문제라고 그랬죠. 이 체제 외부 요구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내부 능력상의 한계 때문에 일부 의제만이 의제화된다. 또 엘리트 이론에서 신엘리트 이론 무의사결정이죠. 엘리트에게 반하는 의제는 아예 도전 질식화, 의사설정조차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든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론, 그죠? 이론들을 살펴볼 때 틀렸죠. 3번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 목표가 딱 있고 이 목표 달성에 이렇게 수단, 민스 이런 관계. 원인과 결과죠. 네,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거죠. 자,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죠. 왜? 가치와 규범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모든 저런 부분, 특히 지문에 저런 부분 나오면 거의 틀렸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엘리트 다원주의 할 때는 다원주의보다는 엘리트 쪽에서 무의사결정 중요하다고 했죠. 그 얘기 딱 나왔죠. 자, 16번 봅시다. 다음은 정책 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에 부합하는 거 맞는 거죠.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 이게 뭐야? 도전 질식화 전략이죠.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설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막아버리는 거죠. 일종의 뭐야? 신 엘리트주의의 non 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1번 정책에 많은 이익 집단 나오면 뭐예요? 다원주의죠. 틀렸고 아니고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경제학적인 이거 공공선택 이론이네요. 딱 공공선택적 관점이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 3번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그죠. 기득권 이 자체가 뭐야? 엘리트가 되겠죠. 보수적인 성격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엘리트가 기득권으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거죠.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및 시민, 이건 뭐야? 뉴 거버넌스죠. 정답은 3번이죠. 어렵지 않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죠? 어렵게 푸신 분도 있는데 제가 괜히. 어렵진 않습니다. 뭐 그닥 쉬운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바에 따라 결정되겠죠. 이것도 제가 정책 결정 모형 분명히 나오고요. 특히 앨리슨 모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기억나시죠? 앨리슨 1, 앨리슨 2, 앨리슨 3. 그래서 앨리슨 1은 조직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죠? 정치 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요거는 뭐 중간 정도, 이건 약하다. 또는 약하다, 매우 약하다. 4번이 틀렸죠. 자,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잖아요. 왜? 앨리슨 2는 이 하위 부서들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 모형, 회사 모형, 앨리슨 2 모형, 조직 모형 같은 걸로 봤죠. 조직 모형 아니야 이거. 맞죠?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 중하위 계층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특히 어떤 SOP에 의해서 이 양태, 정치 결정의 양태는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서 대안을 추출하고요. 정치 결정의 일관성은 요게 앨리슨 1이 가장 강하죠. 왜? 목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중간이고 이거는 뭐 거의 모래알이죠. 다 다르니까.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정답은 4번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이제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딱 보시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죠. 보세요. 자, 일단 갈등이 왜 발생합니까? 두 가지 대안.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나 대안을 추구할 때 갈등이. 자, A냐 B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양립할 수 없죠. 이때 발생하는 그죠? 고전적 조직이론은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이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경제적 인간인 갈등 필요 없죠. 인간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인간관계론이나 즉 행태론으로 가면서 또 뭐든 나왔네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의 부정적 영향 그건 아니고요. 갈등이 긍정적 영향도 있고 부정적 영향도 있는 거죠. 틀렸죠. 뭐든. 아니면 이거 좀 미심쩍다 그러고 세모하시고 자 다음 질문 보자 이거야.
현대적 접근 방식의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이네요. 지방행정 제7편. 특히 이제 이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지방자치법 조문도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그 특강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죠. 자,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지 않죠.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고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은 자, 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 요거 지방자치법 제2조 네,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2조 2항.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당연히 자치구는 다르죠.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가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있거든요. 시군하고 다릅니다. 1번이 틀렸죠. 자, 모른다 할 때 특별시, 광역시, 도는 같은 수준이라는 게 광역이라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시, 군, 자치구가 있죠. 맞고. 자치계층이니까.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그죠? 광역시 말고 뭐, 청주시, 50만 이상이면, 그죠? 자치구가 아니라 이건 뭐야? 행정구죠. 당연히 행정구 둘 수 있습니다. 맞죠? 청주시 뭐 상당구. 그죠? 예. 뭐 안산시 단원구, 수원시 팔달구 뭐 다 있잖아요. 광역시가 아닙니다. 물론 50만 이상이죠. 자, 구는 광역시에도 있고요. 도에도 있죠. 도에는 당연히 뭐 경기도 양평군 있죠. 자, 광역시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송정군 이렇게 군 있습니다.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죠? 이것도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제가 동기부여 이론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별표 2개 했고요. 그죠? 나왔죠? 그 중에 특히 뭐가 나온다겠습니까? 허즈버그 나온다고 그랬죠? 허즈버그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나왔죠? 또. 보세요. 자, 메슬로 욕구 5단계에서 자, 문제.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의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 중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은 거, 즉 동기 요인이 아닌 거죠, 결국은. 봐봐요. 예를 들면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이렇게 있을 때 상위 욕구로 갈수록 동기부여가 강하죠, 사실상. 그래서 메슬로우 볼까요? 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 메슬로우 어떻게 돼? 생, 안, 사, 존, 자. 그쵸? 고차원적인 욕구고. 맞습니다. 허즈버그 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 요인. 자, 위생 요인은 불만 요인이죠. 그래서 만족 요인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별개의 존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틀렸죠. 위생 요인을 아무리 제거해줘도 불만만 없어지겠죠. 제거해주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거고, 만족하고, 즉 만족이나 동기 요인과는 거리가 멀죠. 이렇게 동기 요인을 제거해줘야만 동기가 부여되겠죠. 동기 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 자체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감 시리즈, 뭐 직무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같은 거. 그 다음 위생 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작업자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죠. 틀렸습니다. 2번이. 자, 맥그리거는 X, Y죠. 이걸 2단계로 나눠서 여기 X, Y니까 고차원 맞고. 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이거는 Y론적 인간이죠. 맞습니다. 자율성. 자, 엘더퍼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창의적 성취감. 엘더퍼는 어떻게? 3단계 모형이죠. 여기서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거는 메슬로우.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려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엘더퍼를 볼까요?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요걸 이렇게 딱 나눠 갖고, 그죠? existence, 그죠? relation, growth. 여기죠, 성장.
성취감, 창의력, 능력 개발. 요걸 다시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맥그리거. 그래서 X이론, Y론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뭐야? 허즈버그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그죠? 위생요인. 요거 동기요인. 위생요인은 불만이 있냐 없냐기 때문에 불만요인. 동기요인은 만족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만족요인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봐봐요. 메슬로우의 여기 자아실현 상위욕구죠? 그 다음 허즈버그는 위생요인 여기네요. 자, 그 다음 맥그리거의 Y론 여기네요. 엘더퍼의 개인의 능력과 창의적 성취감이니까 여기죠. 동기요인. 그죠? 여기 그로스. 다 이쪽 아니야. 이것만 빼고 위생요인이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죠? 오늘 실시됐던 제 2013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땠어요? 한두 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뭐 풀만한 문제였죠? 여러분들 행정학 선택하셔가지고 특히 9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뭐 조정협수까지 하면은 거의 완벽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국가직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제가 강조했으면 항상 지방직도 있고 또 서울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9월까지 계속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매진하시면 결국은 3번 중에 반드시 1번이나 2번 또는 3번까지도 기회가 분명히 오고 여러분들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시험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열공합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해커스패스 공무원학원의 생장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